오랜만에 뵙습니다. 알자 시간이 늘 좋지만 알자 방학도 좋더라고요. 아, 뭐든지 안 하는 것도 좋은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 오신 분들 보니까 이 책 모임 안 해도 책 많이 읽고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만 와 있네요. 이 세상은 늘 그렇게 돌아가더라. 하는 사람만 계속 한다. 뭐 이런 건데. 김은태 선생님이 워낙 뭐 정리도 잘하시고 글도 잘 쓰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하니까 제가 제 책 내용을 이렇게 누가 정리해서 발표해 주시니까 좋네요. 음, 참 주옥 같은 글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내가 저런 말을 한 적이 있었나 까마득한 생각도 들고 그 이 책이 보시면 알지만 제 책 그 중에 사람들 표현으로 제일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뭔가 이렇게 쭉 따라갈 수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사실 제 책의 성격에는 잘 안 맞는 면도 좀 있어요. 이거를 쓸 때 되게 제가 이 톤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앞장까지는 보면 이렇게 무슨 연구나 뭐 고증이나 이런 식으로 정보, 인포메이션을 많이 모아놓는 구조 뭐 이런 게 있었고 사장도 또 톤을 어떻게 잡아야 되나 고민했는데 이때는 제가 그 뭐라 그러죠? 그 관점, 그 저자, 이 글을 쓰는 그 몇 인칭으로 해야 되나 이게 되게 고민이 컸었습니다. 이걸 누구 관점에서 써야 되나 계속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이제 제가 조정자, 제3자 관점에서 이거를 쓰는 게 맞겠다 싶어서 이렇게 쓰게 됐고요. 이 사건들은 제가 경험했던 그 회복적 정의 실천 영역에서 프로그램으로 만났던 분들이긴 한데 아무래도 사건들이 이래저래 많이 있다 보니까 어떤 것을 고르는 게 가장 좋을까 사실 좀 고민이 많이 됐어요. 어, 사실 제가 초창기 워크숍 때 많이 사례로 얘기했던 그 어떤 피해 소년의 변화 이야기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공부도 하러 가고 뭐 이렇게 하게 된 그 친구 이야기를 제가 사실은 담고 싶었는데 쓰다가 그 내용은 이렇게 아무튼 뭔지 모르겠지만 그 관점 인칭에서 표현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 책 쓰면서 오랜만에 옛날 법원에서 했던 뭐 어디 경찰이나 지역사회 어서 이렇게 했던 모든 그 을에서 뭐랄까 사건 기록들 이런 거를 쭉 훑어봤어요. 쭉 훑어봤는데 아무래도 요 사건들을 얘기하는 게 지금 단계에서는 좋겠다 싶어서 정리를 하게 된 장입니다. 앞에서 김은태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대략적 핵심 내용은 다 파악이 좀 되셨을 것 같고요. 제가 조금 빠진 면이랄까 좀 더 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 게 있는데 270 274페이지에 이 두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그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그날 나를 위협하는 당신을 설득하려고 했던 내 말이 기억나나요? 이렇게 딱 그 직접 물어보라고 했더니 이거를 물어보더라고요. 어, 근데 좀 의외였어요. 뭐 당신 나한테 할 말 없어요 지금? 뭐 이렇게 막 묻고 뭔가 따지고 뭐 이럴 줄 알았는데 나를 위협하는 당신을 내가 설득하려고 했던 말, 그 말이 기억나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사실 왜 그것이 알고 싶은지 되물었어요, 제가. 되물었어요. 근데 그게 왜 지금 묻고 싶은 질문이냐? 그랬더니 여기에 제가 그 뒷부분만 썼지만 중간에 어떤 말들이 있었냐면 이 가해자가 기억도 안 날 뿐더러 분명히 거기에서 자기가 고개를 들고 뭐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물어봤을 때. 그렇다고 뭐를 들어 글쎄요. 그때 뭐라 그러셨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사실 그냥 가해자는 죄송합니다. 뭐 이 얘기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저도 누구도
이 질문에 정확한 답을 해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었었어요. 우리가 왜 사건을 이렇게 얘기할 때 뭉뚱그려 사실 얘기하지 막 디테일들을 잘 얘기 못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물었던 이유가 그게 왜 궁금하냐, 왜 그걸 묻고 싶냐 그랬더니, 사실 그 질문은 가해자에게 어떤 기억을 확인하고 싶어서 묻는 것이 아니었고요. 그 위급한 상황에서도 피해자가 내 의지로, 내 강한 의지로 사실은 살아난 거지, 네가 나를 풀어준 게 아니다, 네가 나를 한 게 아니다, 그 사실 얘기를 하고 싶었던, 그걸 자기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더라고요. 답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미안해하는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처음에는 왜 그런지 궁금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궁금하지도 않아요. 당신이 이 일을 계기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들여다보길 바래요. 제가 이제 여기 표현했지만, 꿈속이라도 마주치기 두렵고 싫어했던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직접 훈계하는 피해자의 모습은 그 말의 내용이나 그게 얼마나 전달되냐 상관없이 나에게 작은 희열로 다가왔다. 제가 변태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희열이 뭐냐면 이런 그 힘의 역전 현상이잖아요. 이 힘의 역전되는 것. 이게 저는 상당히 늘 궁금한 영역이고, 그것을 스스로 재발견할 수 있는 피해자가 되는 것. 그게 이 대화 모임의 가장 큰 터닝 포인트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대화 모임이나 이 실천 프로그램은 되게 짧잖아요. 이들이 겪었던 고통과 그 과정에 비교하면 굉장히 짧은 몇 시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 힘이 역전되는 그 느낌을 우리 같은 제3자도 느낄 수 있게 할 만큼 피해자들이 저는 좋아지고 있구나를 느끼는 게, 사실은 그런 표현이나, 표현을 안 했더라도 시선을 보는 그 느낌이나 뭐 그런 몇 가지의 느낌상, 아, 이 사람들이 정말 자기 통제력을 회복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있어요. 저는 이거는 사실 그 자리를 하지 않은 이상은 이 우리 합의문에도 전혀 표현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건 사실. 예. 그래서 저는 요게 우리 실천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마 여기도 계신 분들도 이런 저런 그 모습으로 아마 그런 것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늘 궁금해하고 그 선물같이, 그러니까 약간 기적같이 느껴질 수 있는 영역이 그거 같아요. 아, 이분들이 이 자리를 정말 의미 있게 활용하고 있었구나. 그 여정을 잘 그래도 갈 수 있겠구나,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제가 그 피해자의 힘이 어디서 온다 그랬을 때, 대화 모임에서 피해자는 자기 자신이 받은 피해와 아픔만 이야기할 뿐인데, 상대방 앞에서 표출되는 아픔과 분노, 그리고 자신의 필요, 이거를 당당히 이야기하는 과정은 피해자의 힘을 북돋아주고 강한 자유로 회복되도록 돕는다. 수많은 질문에 답을 찾으려 했지만 그 어떤 답보다 더 중요한 자기 회복의 실마리를 발견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우리 그 강조해 주신,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을 당했지만 마무리는 자신이 할 수 있다는 자기 주도성의 회복. 네. 이거는 그 얼핏 들으면 되게 좋은 말 뭐 이렇게 들리지만, 사실 잘 그 우리가 과정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게 이 의미가 있었을까? 합의가 잘 된 걸까? 뭐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하지만 저는 늘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이 피해자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되게 고민하고 힘들고 불안해하고 했던 그 모습에서, 지금은 사실 이 상대 앞에서 자기가 이 사람을 다시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그것을 다시 그 똑같은 감정의 두려움으로 만나지 않을 수 있는, 예, 그 본인의 변화가 우리한테 되게 중요하다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지점이 지금 우리가 경찰하고도 하고 있고 뭐 사법 쪽도 뭐 하고 뭐 학교도 뭐 하고 뭐 하지만요. 사실 아직까지 회복적 정의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는 다 가해자 변화에 얼마나 의미를 두었느냐, 이게 아무래도 집중돼 있어요. 그러니까 재범률을 얼마나 줄였느냐, 아니면 이렇게 해가지고 가해자들 반성이 진짜 많이 일어났느냐, 이런 걸 여전히 그 측정의 그 척도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런 부분, 그 피해자들의 회복 영역이
어떻게 좀 측정돼야 되고 또 그것이 어떻게 표현돼야 되고 하는 부분들을 사실 저희가 좀 더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실천 영역도 하시지만 연구 쪽에 관심이 더 있으신 분들, 또 탤런트 그쪽에 있는 분들은 과연 우리가 말하는 피해자 회복이라고 하는 이게 추상적 개념에서 실질적 그 개념으로 내려오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해자는 재범률이라고 하는 그런 걸 측정을 많이 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네. 또는 사회적으로 얼마나 이 사람들이 재통합됐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측정하는데 사실 피해자는 우리가 피해자 회복이라는 방점을 되게 많이 찍는다고 하지만 그거에 대한 평가 기준이나 그런 선제적인 어떤 노력들이 되게 부족한 영역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도 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영역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저는 실천가들에게 이 피해자 회복이라고 하는 의미, 그리고 우리는 또 되게 주관적이기 때문에 측정하기가 어렵긴 하지만 그런 걸 저희가 좀 데이터를 잘 정리할 필요가 있는 영역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금전배상 부분도 제가 고장의 밑에 좀 썼는데 이 합의금이 모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사실 변호사들이 가장 많이 어찌 보면 부추기는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무슨 뭐 우리 누구누구 선생님 최대한 보상 뭐 변상 받을 수 있도록 뭐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피해 회복 같이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썼지만 이 배상, 변상, 뭐 합의금 뭐라고 부르진 간에 이 물질적 변상이 가장 중요한 욕구라고 생각하지만 금전적 배상이 피해자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는 맞으나 가해자가 반성하고 책임을 진다는 구체적 행동의 일환으로 금액이 생긴다면 중요한 상징성이 있죠. 하지만 당사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고 직면하는 시간이 전제되지 않은 채 금액적 논의만 소위 말해서 해결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치유적 기능을 하기에는 너무 한계가 많아집니다. 제가 표현으로 여기 그렇게 쓸 수는 없었지만 손을 비틀어서 받아내는 돈 또는 너무나 주기 싫은데 안 주면 안 되니까 던져주는 돈은요. 이 당사자들의 관계나 미래의 치유를 위해서는 그닥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금액이 정도가 얼마나 만족하냐 못하냐를 넘어서.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금전적 협상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사실 아주 핵심은 아니다. 우리는 관계와 공동체 뭐 이런 피해 회복 이런 데 방점을 찍는 조정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피해에 대한 보상, 배상은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사실 우리가 등한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순서를 우리는 맨 뒤에 두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 관계나 공동체나 또 여러 측면에서 이 인간의 내면적인 것들을 같이 나눈 후에 이 변상에 대한 이야기, 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그나마 그게 좀 더 치유에 가까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의도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뒤로 사실 좀 많이 빼는 이유고 또 하나는 학생들의 경우에 금액에 대한 것보다는 당장 저 친구들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더 불안하고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 관계적인 안정성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되게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이게 부모의 손으로 넘어가면서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가 학교에서 생긴 갈등을 사법으로 넘어가기 전에 좀 다룰 수 있는 사회적 노력이 또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하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사법으로 넘어가는 순간 돈이라는 건 결부될 수밖에 없고 이 돈은 사실 나중에 치유적 기능하는데 큰 방해 요소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어떤 조정과 관련된 글을 좀 쓸 계획은 갖고 있는데 그럴 때 저는 이 국민들의 의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결국은 돈이야. 뭐 돈 받으려고 저렇게 난리를 치는 거야. 이런 말들이 사실 엄청난 부작용들을 가져오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사실은 좀 관계적 측면으로 풀어내는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튼 그런 거고
그 피해자 279페이지부터 나오는 피해자가 저희와 경찰청에 보낸 편지 있어요. 그 편지 전체 중에 한 반 정도를 여기다 줄여서 이제 올려놓은 건데 저는 이분의 표현에서도 많은 것들이 사실 이제 표현되고 있어요. 특히 280페이지에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시면 여러분도 아마 지금껏 살아온 나는 사라지고 상처는 나의 일부가 되어 그 어떤 방법으로도 다시 전처럼 돌아갈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이거를 읽을 다른 피해자들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네. 저는 이분의 그 표현 중에 상처는 나의 일부가 되어 어떤 방법으로도 다시 전처럼 돌아갈 수 없을 거다. 이런 게 되게 어찌 보면 약간 시적인 표현 같으면서도 진짜 현실 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우리가 회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만 이 피해자에게 이 스크래치는 사실 뭐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되겠죠. 근데 이 긴 싸움이 아직 남아있고 정상적 삶으로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을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무수히 많을 것이고 자포자기 싶은 순간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순간이 오면 옆을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옆에 같이 서 계신 분들이 손을 잡아주실 분들이 가족만이 아니라도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다라고 말해주고 있을 테니까요. 이렇게 자기가 이제 주변의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공동체 역할을 이야기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데 회복 회복이라는 과정은 짧은 시간 안에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저도 계속 매 순간 저 자신과 싸우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강의식으로 얘기했던 영역에서 사실 많이 던졌던 말을 이분이 한다는 게 저는 굉장히 놀랐었어요. 이분은 사실 회복적 정의의 회자도 잘 제대로 이해 못한 상태예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거지만.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화해와 치유라고 하는 것은 순간이 아니고 여정이다. 이것은 여정이고 그 여정은 혼자 알아서 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 동행하고 지원을 받으면서 같이 가는 그 공동체가 있을 때 더 의미 있게 발전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냥 뭐 이 자리에서 화해하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다. 우리 그런 했잖아요. 방향, 같은 방향을 향해 가는 동행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저는 이분이 그걸 경험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놀랐었어요. 사실 이분뿐만 아니라 우리 그 영상 옛날에 보여드린 거 보신 분 있을 거예요. 가해자 피해자 대화 모임 이후에 이 모임을 통해서 경험한 정의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있어서 그분들도 우리가 말하는 회복적 정의, 응보적 정의 이런 차이를 그냥 자기들 말로 표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되게 이걸 어렵게 배운 사람들이에요. 이론적으로 배우고 이거 맞는 말인가 이렇게 했지만 당사자들 중에 정말 이 회복의 과정을 걷기 시작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랭귀지로 우리가 말하는 이 치유와 회복의 여정을 사실은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욕심이 좀 났던 게 이분한테도 이분이 물어봤거든요. 자기도 나중에 뭐 이렇게 기여할 일이 있으면 알려달라 그래서 저희 워크숍에 오셨으면 좋겠다. 우리 자격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때 저희가 장학금을 해드릴 테니까 무조건 관심 있으면 오셔서 이런 과정을 하시고 나중에 또 여건이 되시면 본인 경험을 바탕으로 그 상처받은 치유자 같이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오히려 이 가해자들과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면 어떨까 하는 얘기를 했는데 알려달라 그러더니 진짜 연락을 해봤더니 아직은 아닌 것 같다고. 사실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오게 되면 자기를 또 오픈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 부담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여전히 긴 여정인데 이분이 자기가 손을 내밀면 잡아줄 분들이 계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우리한테 뭐 매번 연락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것 같아요. 누군가 자기들의 그 어려운 과정을 같이 들었고 그 안전한 공간을 확보해줬던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매일 만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뭔가 우리 사회에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찌 보면 막연한 기대, 뭐 막연한 안도감 이런 것들이 사실은 표현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라 그러거나 아니면 우리가 수많은 가해자 피해자를 만나다 보면 야, 이 사람들 다 어떻게 팔로우업을 하고 책임을 질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지만
사실 제가 봤을 때 우리의 역할은 이 과정의 그 찰나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고 그게 나중에 이분들의 긴 여정에 사실은 이 정신적 지지 또는 이 보이진 않지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막연한 자원으로서 존재한다라는 것도 사실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이거를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본 편지에서 나온 것이 제가 되게 반가웠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 이야기 아까 쭉 해주셨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 나중에 자기가 이렇게 뭐 이렇게 정신 좀 차리고 공부도 더 하고 이래갖고, 어찌 보면 해피엔딩이 결말이 났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가해자 측면에서 이걸 쓰게 됐지만, 사실 저한테 가장 이 모임에서 의미 있었던 것은 그 할머니 폐지 주워서 그 돕던 할머니가 도우면서 키웠던 그 학생이었었어요. 예. 그 학생이야말로 이 자리에서 할 수 있었던 가장 유일한 게 그냥 솔직히 지금까지 자기가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었던 그 부끄러움, 할머니한테 거짓말하고 할머니한테 속여가면서 했던 그 수치스럽고 창피했던 그 얘기인데 그거를 사실 털어놓으면서 저는 그때 그냥 제 느낌상 이 김군이 제일 수치심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 친구가 말하는 수치심을 통해서 이 친구가 가장 그 수치심에 직면했던 순간이라고 느꼈었어요. 왜냐, 그 얘기를 딱 했을 때 모두 다 마음속이 야, 너 진짜 힘들었겠고 그 원인을 제공한 너는 정말 인간 쓰레기구나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 얘처럼 짱 잡는 애가 야, 뭘로 모아 그래갖고 지는 우쭐쭈쭈 하면서 썼는데 그 돈이 어떻게 해서 모여진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나와줘야 얘가 제가 이랬거든요. 저 진짜 절대 이런 거 안 해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진짜 이런 거 안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한, 그러니까 얘는 수치심을 그렇게 느낀 거야. 내가 진짜 쪽팔리게 저런 돈을, 얘네 집은 얘보다 더 잘 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288페이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두 번째 끝부분에 보시면 듣고 있는 모두의 마음이 아팠다. 그리고 그 말은 자존심 강한 김군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김군 자신에게는 어렵지 않게 생긴 돈이고 심지어 피해자들과 나눠서 쓰기도 한 것이라 별 문제 없다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 돈이 어떻게 모인 것인지 듣는 순간 자신의 행동이 왜 잘못된 것인지 무엇 때문에 비난받아야 할 부끄러운 행동인지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네. 요 과정 없이 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의 무게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과정 속에 사실은 자기가 저 이런 거 진짜 답을 안 할 겁니다. 이거는 그 표현이 되게 가벼워 보이더라도 무게가 있어요. 네. 근데 딱 뭐 무릎 꿇고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런 것들을 듣지 않고는 그러니까 자기 수치심이 반로가 되지 않고는 저는 진정한 반성이라는 건 사실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물론 그 차이 인간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진행할 때 사전 모임에서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지나가요. 너는 그래서 뭐가 힘들었는데? 그래서 얘 뭐가 어려웠고요. 뭐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가 그걸 파고 들어가진 않지만 머릿속에는 남죠. 이 친구랑 요 이야기는 반드시 나오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이 가해를 한 측에서 이게 왜 잘못된 것인지 불법이기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저렇게 큰 고통을 주고 또 할머니에게도 큰 고통을 주고 있다라는 거.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되게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요. 아무튼 탈선의 기로에 서 있던 한 청소년이 교정된다라는 것. 우리가 말하는 교정은 결국 뭐야? 자기 때문에 생긴 피해를 정확히 인식하고 그 회복을 위한 행동을 지금과 앞으로 해나가는 것이잖아요. 예. 그것이 될 때 사실은 우리는 그 변화, 벌을 통해서 주려고 했던 변화, 그 변화와 똑같은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거죠. 제가 그 말씀드렸지만 이거 고맙다고 그 어머님이 왜 경찰에다
이걸 갖다 줬대잖아요. 김치를 해가지고 김장을 해서 두 박스인가 갖다 줬다고 경찰이 자랑을 하길래 제가 그냥 피가 막 거꾸로 올라오는 거를 좀 참았는데 아무튼 뭐 이 아이가 잘 됐다고 하니 반갑고 좋은 사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많이 우리 접하는 그 전체 서클 뭐 이런 건데 이거는 뭐 선생님들이 많이 하고 계시니까 저는 좋고 여기서는 저는 딱 하나 강조하고 싶었던 게 이 선생님의 그 자기가 저한테 써줬던 레포트에도 이게 들어가 있었는데 어, 이분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298페이지요. 298페이지에 이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게 용기를 냈냐 그랬더니 주변에서 왕따를 당한 최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한 그 마음이 대단하고 격려해줬지만 담임교사는 반 아이들에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그 두 번째 끝부분에 보면. 이게 뭐냐면 저는 우리 반 학생들을 믿었어요. 그랬거든요. 그 믿음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되게 역설적이지만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회복적 정의는 당사자의 힘을 실어줘야 된다 했단 말이에요. 그 당사자의 힘을 실어준다는 얘기가 뭐냐면 즉 애를 딱 왕따시키고 오히려 애를 피해를 준 애를 우리는 처벌하고 배제해야 그래야 해결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어떤 그 솔루션이 제거되는 거니까 원인이 제거돼. 근데 이분의 표현처럼 걔네들을 자원으로 보기 시작한 거죠. 분명히 얘가 이 최군을 어렵게 하는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근데 그 아이들이 자원이고 걔네가 다르게 행동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그 신뢰가 사실은 이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회복적 정의가 말하는 좀 역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제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재 이론인데 오히려 회복적 정의는 그 사람들이 자기가 한 행동이 끼친 영향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런 일을 벌일 수도 있다. 특히 학생의 경우에. 따라서 이 친구들이 스스로 변하고 그 변화를 책임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려면 문제를 일으키는 그 사람들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역설이 나와요. 지금 믿지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는 굉장히 큰 그 관점의 차이를 갖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회복적 정의는 나이브하다, 너무 순진하다 이렇게 보는 비판의 지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분이 듣다 보니까 회복적 정의는 결국 성선설을 믿는 사람들이고 네. 제재 이론을 펼치는 사람들, 응고적 정의를 믿는 사람들은 성악설로 보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네, 뭐 모르겠습니다. 네, 기독교적 세계관에서는 모두 다 악인이지 뭐. 네, 뭐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기독교 별로 안 좋아하시는 유지 선생님, 그죠? 모든 사람은 악하다라는 전제 속에 우리가. 네. 아무튼 뭐 그런 부분 저는 좀 강조하고 싶고요. 마지막 그 챕터에 나오는 그 특전사 아저씨 있잖아요. 제가 만난 피해자 중에 가장 화끈했던 아저씨. 예. 만나실래? 그랬더니 당연히 만나. 내가 그런 만나려고 얼마나 학교를 찾아다녔는데 나는 그런 분 처음 봤습니다. 자기를 막 8주 동안 입원시켰던 애인데 난 걔 만나려고 엄청 돌아다녔었다. 모든 학교 뒤지고 다 다녔. 결국 나중에 보니까 학교를 안 다니던 놈이에요. 그러니까 내 눈에 안 띄었지. 그리고 이게 피해자 만나러 보통 가해측이 먼저 오는데 이때 이 친구는 늦었어요. 1시간 넘게 늦었습니다. 예. 이 아저씨는 지방에서 이거 만나려고 비행기 타고 와서 그 자리에 와 있었는데 안 나타난 거. 제가 전화해 봤더니 아직 집이라 그러더라고. 얘는 올까 말까 계속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마 전화 안 했으면 안 할 건데 그래도 전화를 하면 받으니 다행이에요. 이런 애들 안 온 애들은 이제 안 받아버리겠지. 근데 얘도 이제 나이가 20살 된 상황이었고 사고가 난 거는 18, 19 되니까 이제 1년 후 정도 되니까. 근데 그때도 이 아저씨가 이놈 자식이 이게 안 나타나고 말이야 막 이래. 그러더니 얘가 진짜 설득해갖고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럼 보통 가해자가 들어온 피해자들이 눈을 피하거나 불편해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분은 저보다 먼저 나와가지고 왔어 그러면서 얘한테 손 압수하더니 이래요. 딱 훑어보더니 그날 엄청 등치 커 보이는데 호리호리하네? 이래 딱 이래요. 그래갖고 제가 오히려 그냥
빨리 오서 앉으시라고 오버하지 말고 빨리 앉으시라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던 분인데 그분이 마음이 되게 따뜻하다는 걸 느꼈어요. 아, 딱 그 제가 여기 책에 든 그 부분 있잖아요. 자기 어렸을 때 그 경험. 그리고 이 친구는 그거를 삐죽삐죽 얘기했지만 그게 이 아저씨에게도 이 아저씨가 자기 어릴 때 뭐 이런 얘기 안 했었는데 그날 딱 그거 듣고 딱 그 한마디 했어요. 아, 그래서 그랬구만. 딱 이렇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왜 자기를 그렇게 심하게 폭행했는지 상황을 보니까 알 것 같다. 그러면서 이분이 소위 말해서 아까 말 후견인이 되려고 하는 시도까지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이렇게 표현하고 303페이지인데 303페이지의 그 두 번째 패러그래프 끝부분입니다. 이 두 사람은 같은 동네 살았지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불행하게도 폭행 사건의 가피해자로 대면하게 되었어요. 가장 좋지 않은 상황에서 만났음에도 두 사람은 대화를 통해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고 서로의 미래까지 걱정하게 되었다. 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만난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로 믿을 수 없는 기적 같은 결과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박구는 뭐 설득 못해서 결국 약속 못 지게 됐죠. 아무튼 저는 이걸 통해서 그때 그 이걸 좀 봤던 것 같아요. 그 맨 뒷부 그 다음 장 304페이지에 아쉬웠어요. 참 아쉬웠는데 나는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공동체의 역할은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봤고요. 모두가 불안한 사회가 아니라 문제를 오히려 긍정적 변화로 만들어내는 안전한 사회로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가피해자로 아주 불행한 사건으로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 용서라고 하는 건 측정하기가 불가능할 만큼 컸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자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 당사자들이 해봐 이렇게 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거기에 이 공동체가 역할을 해줘야 되고 통로가 돼야 사실은 이 사람 마음이라는 게 정말 이렇게까지도 펼쳐질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 공동체 역할이라는 게 되게 추상적이라고 들리지만요. 우리가 이런 사건 현장에서의 진행자 또 활동가로서 생각해 본다면 아, 정말 이 중간 사람들 우리가 이제 농담으로 제가 말하는 회색 분자들이 없다면 과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공동체의 역할은 무한하다. 아,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펼칠 수 있는 준비들이 안 돼 있어서 문제지 사람들이 강팍해지고 마음이 다 나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다. 자, 아무튼 뭐 긴 장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걸 통해서 현장의 이야기들 또 당사자들의 심리들 또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의 방향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하고 싶었던 그런 챕터였습니다. 네, 이해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